먼저 핸즈온 트레이닝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내시경 교육을 포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인스트루먼트하고 저는 다이섹션에 대한 조금만 얘기하고 합병점은 또 이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하겠습니다. 펠로우 과정에 계신 분도 있고 마친 분도 계시지만 펠로우 생활을 마치면서 자기가 느꼈던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발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 내시경을 하면서 처음에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것은 위 내시경 목 넘기기였다 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위 내시경 병변관 조직 검사, 술기보다는 우리의 기본 테크닉 이런 거보다는 병에 대한 접근, 이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ESD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술기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은 술기가 늘 걱정이지만 결국은 돌고 돌다 보면은 인디케이션을 어떻게 잡을 건지, 패톨로지가 나왔을 때 이 환자한테 어떻게 매니지할 건지, 이런 진짜 의사로서 아카데믹한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양쪽을 밸런스 있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우리 병원에서 내시경 가리키기, 진단 내시경 가리키기 부분을 좀 손보고 있는데 그거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KDDW에서 자세히 얘기할 텐데요. 과거에는 일단 내시경실에 처음 가면 한 두세 개 하는 거 보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해봐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시경을 잡을지도 모르는데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다가 그 다음에 지식을 배우는 건데 이건 곤란하다,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방법은 한 두세 번 보고 해봐라 이런 거였는데, 이런 방법을 탈피해서 상세한 이론 교육과 북 리딩, 디스크립션 연습과 피드백, 시뮬레이터 트레이닝, 충분한 클리니컬 옵저베이션, 감독화 시술, 그리고 시술 내용에 대한 피드백, 이런 식으로 내시경, 진단 내시경도 이렇게 배워야 되고 치료 내시경도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의들 이제 이번에 또 새로 배우는 전공의들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잡아봤는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인트로덕션 잠깐 하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내시경을 배우고 싶지만은 내시경 삽입하기 전에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시뮬레이터 트레이닝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거에 대해서 렉처하고 또 시데이션 중요하니까 시데이션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병소의 모양을 보고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북 리딩, 이제 각자 프리젠테이션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연습 문제를 주고 연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임프레션, 소경과 임프레션을 써주면 그걸 제가 손으로 써가지고 이걸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꾸 피드백 받으면서 퍼스널라이즈 피드백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오래된 박스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펠로 선생님 위주로 이제 좀 하다가 이제는 내과 전공이 전체가 내시경을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내과 내시경, 내과 전공이 전체를 이제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으로 조금 해보고 있고요. 효과는 지금 펠로 선생님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전공의들이 내시경 배우는데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이 좀 덜 두렵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소화기내과 과장님 졸라가지고 송년회를 한번 하지 말고 이걸 사달라 해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대장도 시뮬레이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 우리 전공의들이 9월부터 대장 내시경에 일단 할 건데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컴퓨터 모델은 GI 멘토 2라고 과거에 있는 건데 엄청 비싸거든요. 2억 좀 합니다. 그렇지만 써봤더니 괜히 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뻑뻑하고 실제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억짜리 버리고 500만 원짜리 박스 시뮬레이터를 훈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SD도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ESD를 할 때는 2004년, 5년 무렵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 달간의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을 가서 좀 관찰을 하고 와라 이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몇몇 병원에 가서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늘 들고 다니면서 뭔가 계속 노트를 써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올려놨는데요. 지금도 볼 수 있는데 별별 시시콜콜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ESD는 테크니컬한 거기 때문에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게 보는 습관을 배우시기 바라고요. 제주대학교 나수영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난 ESD 내시경 세미나에서 ESD 배우기라고 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저랑 여러 번 커뮤니케이션해서 이제 자기가 배우는 내용을 잘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ESD 배울 때는 애니멀 모델 이제 오늘 하는 게 이건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약간 허접하게 했는데 지금도 뭐 거의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박스에다가 돼지 스토막 넣고 이제 여기서 넣어서 이제 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좀 저희끼리 좀 해보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내시경실에서 좀 얼렁뚱땅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환자 안전 및 감염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이제 내시경실에서 하지 못하고 이제 수술장 동물 실험실 수술장에 가서 해야 돼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좀 더 긴장감은 좀 있고 나름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물 실험실에서 가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거는 2015년 JDDW에서 이제 가서 이제 했던 내용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만 하면 너무 이제 일본 틱하니까 한국 선생님들 몇 분 불러다가 이제 튜터의 절반은 일본 사람이 하고 절반은 한국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세션인데요. 학교 할 때마다 하더라고요. 학교 할 때마다 식도를 만들어서 하고 위를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대장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도 이걸 좀 열심히 하고 JSG에서도 트레이닝에서 한번 가서 한 적도 있고 특이한 건 이제 ESD 트레이닝은 이제 좀 밀착해서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남녀 상여지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남자 선생이 여자 학생을 가르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튜터부터 학생까지 전원이 여자인 그런 세션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별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볼륨이 많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이제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는 다음 연장께서 자세히 말씀 주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구마다 정기적 특성도 다르고 절단면도 다 그러고 여러 회사마다 자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모델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모델의 특징은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비싸다. 그렇지만 특별히 더 좋은 것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개 정도의 인스트루먼트를 자기가 잘 익혀가지고 적당히 쓰는 거 정도면 보통 충분하고요. 있는 걸 다 써볼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듀얼 나이프하고 IT2 나이프 2개로 하고 있는데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산 모델을 좀 써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구에서 나온 모델인데 국산 모델을 좀 사용해가지고 해보려고 앞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델을 써야지 우리의 의견을 피드백해서 점차 개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델을 좀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발생 장치는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패드를 잘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위내시경은 아니고 대장 폴리펙토미에서 있었던 모 병원의 사고 사례를 제가 받은 건데요. 패드를 이제 한 번만 쓰면 좋은데 이걸 반복해서 쓰다가 접촉면이 이제 전기 접촉이 충분치 않아서 한쪽만 살짝 접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넓게 퍼져야 되는데 한 곳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베르누이 효과처럼 그 부분에 이제 에너지가 집중돼가서 화상을 심하게 입고요. 굉장히 깊은 화상이어가지고 피부 이식까지 이렇게 나중에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기지 않도록 꼭 잘 충분하게 잘 접촉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과거의 모델은 퓨어 컷, 퓨어 코아귤레이션 블렌드 퍼센트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로 이제 주로 했지만 지금의 모델은 이제 주로 엔도커트라는 에르베사의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데 에르베의 ICC 200 이건 지금 잘 안 쓰지만 ICC 200에서 처음 나왔을 때 획기적이었던 내용이 처음에 이니셜 커팅을 하고 0.75초 간격으로 커트가 들어가고 바닥에 코아귤레이션을 깔아주는 엔도컷 모드가 이제 ICC 200이 나와서 요거부터 이제 EST 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거든요. 지금은 좀 더 개량된 이제 에르베 바이오 300D를 쓰고 있는 거고요. 300D는 200하고 거의 비슷한데 모드가 조금씩 나눠져 가지고요. 커트도 이니셜 커트, 두 번째 커트가 좀 전류파가 좀 다르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펙트를 올리면 이름은 이펙트지만 사실은 코아귤레이션 이펙트거든요. 그래서 바닥만 올라가는 겁니다. 코아귤레이션 이펙트만 올라가는 거고요. 듀레이션을 올리면 인터벌은 똑같은데 듀레이션이 두꺼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터벌을 올리면은 이제 인터벌 간격을 바꾸는 거죠. 이제 인터벌을 짧게 하고 길게 하고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조정하시면 되고 요거에 똑같은 게 다 엔도컷 I에도 적용되고 Q에도 적용되는데요. I는 이게 끝이 이제 니들처럼 생긴 거에 최적화된 모델이 그 전류라고 하고요. Q는 동그랗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스네어 타입의 이제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해서 콜론 폴리펙토미 할 때는 엔도컷 Q를 쓰면 되고 이제 니들 타입의 도구를 이용해서 EST를 할 때는 엔도컷 I를 쓰면 되는데 이게 Q도 이제 전류를 좀 높여놓으면은 니들 타입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IT2 나이프나 듀얼 나이프를 사용하더라도 엔도컷 I를 쓸 수 있고 Q를 쓸 수 있는데요. 복잡한 공식은 있지만 Q가 I보다 에너지가 한 2배쯤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센 에너지로 과감하게 자를 스타일일 때는 Q를 쓰시면 되고요. 좀 저처럼 마음이 소심해서 조금씩 조심조심 하시려면 엔도컷 I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코아귤레이션 모드도 있는데요. 이제 커트 말고 코아귤레이션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 자체도 이름은 코아귤레이션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전류의 특성상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EST 할 때는 서뮤코잘 다이섹션 할 때는 스위프트 코아귤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마킹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저는 스프레이 코아귤레이션 마크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마킹은 스프레이 코아귤레이션 이렇게 그 다음에 EST 프리커팅하고 서뮤코잘 다이섹션은 그냥 똑같이 I333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모스타시스는 코아그레스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도 새 거일 때는 좀 세고요. 조금 오래되면 약간 힘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나이프도 예를 들면은 듀얼 나이프하고 IT 나이프하고 두께가 좀 다르고요. IT1하고 IT2하고 좀 다르거든요. IT1이 더 가늘어서 좀 더 샤프하게 잘리고 IT2는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루먼트에 좀 다르고 보다 중요한 건 병수의 위치나 시술자의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한 전류로 약간 EST 나이프로 눌러가지고 기계적인 힘 절반, 전기적인 힘 절반으로 자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거의 살짝 되는 듯 하면서 전기 힘으로 주로 자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보통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자기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 습관에 따라서 그래서 남이 하는 걸 일단 보고 똑같이 세팅한 다음에 해보면 왜 나는 이렇게 확 나가지? 그럼 에너지를 좀 줄이면 되고요. 좀 잘 안 나간다 싶으면 좀 올리면 됩니다. 어디가 원인인지 모르지만 내가 사용하는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가 좀 낡아서 그런 건지 인스트루먼트가 그런 건지 나의 습관이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결과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시전 앤 다이섹션은 이제 요거는 이제 말로 강의로 설명하기 무척 어려운데 저는 원래 IT2 나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내시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 ESD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씩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IT2 라이프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듀얼 라이프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플렉스 라이프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트라이앵글 라이프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후크 라이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든 몇 명이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가보면 자기 만든 것 많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만은. 그래서 그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뒤로 알고 보면 평소에는 이것저것 쓰다가 남이 봤을 때는 자기 만든 것만 쓰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알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나이프가 비록 나는 이걸 만들었지만 이걸로 쓰는 게 더 좋다 이거 아는데, 남이 옵저베이션 왔을 때는 꼭 자기가 만든 걸로만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도 제가 드리는 말은 익숙해지면 그만이다. 익숙해지면 자기 익숙한 걸로 그냥 쓰면 되는데, 저도 IT2를 쓰다가 IT2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이니셜 커팅이 안 돼요. 이니셜 서브 코사인 다이식을 한 다음에 이니셜 커팅을 살짝 넣어야 되거든요. 이니셜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걸어서 돌려야 되는데 이니셜 커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니셜 커팅을 하기 위해서는 another life를 써야 되거든요. 나이프를 2개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그 신평원 기준상 나이프를 2개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식 리유저블 라이프를 정식으로 소독해서 하나를 쓰고 하나는 일회용 라이프를 쓰면은 가능한데, 리유저블 라이프가 지금은 잘 없어요. 회사에서 잘 팔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리유저블이 아닌 일회용 라이프를 소독해서 쓰자니 그건 규정 위반인 거고, 그렇다고 환자마다 2개씩 쓰자니 비용 문제도 있을 뿐더러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벌 신사처럼 하나의 나이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듀얼 라이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키 나이프를 포기하고 듀얼 라이프법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시술을 했는데, 처음 바꾸는 과정에 한 2~3달 정도 조금 헷갈려요. 이게 이제 각도도 좀 다르고 이제 에너지도 다르고 자르기 시작하는 위치도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이제 동경대학교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대학교에서 후지시로 선생이 2번째 저자로 나와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시저 타입으로 다이섹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팀 나이프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듀얼 라이프로 사용하는 방법 3가지가 다 나와 있고, 병소의 위치마다 전정부 소만에 있는 병소, 위치상부 후벽에 있는 병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병소의 위치가 한 7, 8개, 그 다음에 3가지 나이프 해가지고 7, 3, 21, 21가지 방법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익혀나가면 자기가 이제 거의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P 이제 그 듀얼 라이프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제 듀얼 라이프 사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뒤쪽 병소가 있으면 병소의 뒤쪽을 먼저 잘라놓고 그 다음에 앞을 자르는 거를 이제 선호해왔거든요. 이제 그거는 IT2 나이프를 뒤에서 잘라가지고 뒤에서 걸어왔던 그 습관 때문에 이제 듀얼 라이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듀얼 라이프를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옆으로 이제 이 옆으로 자르기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옆으로 맨 마지막에 자르는 1번, 2번, 3번 스타일을 스탠다드로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르는 위치는 병소 밖에서 5mm 점을 찍고 5mm 점 찍은 5mm 밖을 자른다. 이게 이제 제 아이디어인데, 일본 책은 대부분 3mm로 되어 있습니다. 병소에 3mm 밖에 점을 찍고 점 찍은데 이제 3mm 밖을 자른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술자들 보면은 병소에 1cm 옆에다 점을 찍은 다음에 점을 자른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점을 여기다 찍어놓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식으로 자르는 거죠. 그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튜머 네거티브 이제 그 튜머 프리 마진이 5mm 이상 나오도록 우리가 항상 꼭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막하 주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1, 2, 3으로 이제 자르는 걸 이제 보통 해주고요.
나수영 선생님 강의도 나왔지만 이 점막을 충분히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즉 뭐냐면 살짝만 잘라주면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칼은 들어갔지만 쫙 벌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젝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형 뮤코자가 프레셔가 있으니까 쫙 잘리면 벌어져야 됩니다. 제법 파랗게 확 보이게 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살짝만 잘라서 벌어지지 않으면 맨 뒤에 마무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막을 충분히 커팅한다.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가 완전히 커팅되어 점막 한 층이 쫙 벌어지도록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일본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가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커팅이 되면 소형 다이스톱 하다가 이게 하염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가 확실히 끊겨 있어야지 딱 가면 여기 다 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확실히 안 자르면 중간에 자꾸 봐야 됩니다. 거기가 도달했나 안 도달했나 이제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확실히 잘라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내시경을 병소에 어느 정도 가까이 위치시킬까가 이게 상당히 이제 고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단 내시경을 할 때는 병소에 제법 떨어져서 내시경을 할 수 있지만 치료 내시경을 할 때는 접근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애나 모르겠다. 바짝 접근하자. 항상 모르면은 바짝 접근하는 스타일로 해가지고요. 낮은 포복으로 바짝 접근해서 자르는 위치는 서브코젤 다이섹션 한 거에 아래쪽 3분의 1, 아래쪽 3분의 1을 쭉 자른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점막 한 층에 근육 혈관들이 위쪽에는 많고 아래쪽에 좀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을 잘라야지 오히려 출혈을 좀 덜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콜로지칼리도 이제 아래쪽이 좀 충분히 잘라줘야지 이제 버티칼 방향의 튜머 프리 에어리어가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슬 자를 동 말동 아주 가깝게 자르는 게 좋은데 아데노마나 이제 누가 봐도 플랫한 이유식 때도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3분의 1을 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SD를 이제 처음 배울 때는 동물 모델로 하지만 실제로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는 이제 겁이 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선생님하고 배우 학생하고 같이 한다. 일본 사람들은요 간호사가 바이옵시나 리드를 잡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공이나 펠로우가 어시스트를 하고요. 어시스트하고 교수가 시술하다가 둘이 이렇게 바꿔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시스트를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 상황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간접 경험을 많이 쌓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하니까 아주 좋고요. 나이프에 대한 특성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하는 것 뒤에서 PK 모드라고 하거든요. 폴리클리닉 모드. PK 모드의 특징은 손은 뒤로 하고 눈을 이렇게 보다가 가끔 졸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 PK는 좀 바뀌었어요. 가끔 졸다가 가끔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는다. 이제 요거까지 PK 모드인데 PK 모드는 백날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 빠지게 하고 자기가 옆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하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다가 저하고 우리 펠로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펠로 선생님 좀 하고 제가 나이프를 잡고 좀 어시스트를 하거나 간호사 이제 원래 2명 와 있게 돼 있는데 한 명은 나가서 커피 마셔라. 이제 여러 번 시켰는데 아무도 아직까지 안 나갔지만 그다음에 늘 커피 마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시술을 하다가 시술의 일부분, 쉬운 부분은 어시스턴트가 넘기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메인 프로시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하는데 메인 서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잖아요. 스킨은 다른 사람이 하고 다 열고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서전이 수술방에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ESD도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하는 시술을 다른 사람한테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더라도 그 시술자가 환자로부터 반경 1m 이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앉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둘이 자리를 바꿔서 잠깐 시술하다가 다시 또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정식으로 배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배우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술하다 보면 항상 경험 많은 사람이 뒤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환자를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데 좀 위치가 어렵거나 경험이 없어서 자신이 없다 이제 그러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저기 지하철에서 15,000원 하고 팝짜리 이제 트라이포드고 핸드폰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를 녹화해가지고 시술이 끝난 다음에 그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제 학회 같은 데서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의견도 좀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혼자 익히지 마시고 피드백을 꼭 받으시고 그리고 몇 명을 했던 간에 자기의 데이터를 자기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뭐까지 준비했고요. 뭐 질의응답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동물 실험실에서 ESD 같이 연습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액세서리에 대해서 서울 아산대는 최기동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수학의내과에서 근무하는 최기군입니다. 이런 뷰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EST 액세서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준영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액세서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희 그 보험 규정상 스토막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액세서리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카디아나 파일로러스 또 서브쿠사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경우에만 2개를 쓸 수 있어서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주무기를 하나를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하나를 추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그 EST의 액세서리에 대해서 이제 외국의 연자분들이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골프 클럽에 비유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7번 아이언으로 배우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IT 나이프로 이제 배우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나이프를 그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텐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시간 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T 나이프는 이 끝에 이제 절연 팁이 있어서 깊은 다이섹션 및 천공을 방지하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초보자가 쓰기에는 이게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목 부분이 이렇게 긴 부분이 전체가 나이프이기 때문에 빠른 커팅이 가능해서 이게 스토막에서 쓰기에 이제 가장 적합한 나이프이긴 하지만 마킹하고 프리커팅 할 시에 이제 다른 나이프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IT 나이프 이제 2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IT 나이프 1과 다른 점은 이 절연 팁 끝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이런 블레이드가 있어서 커팅 퍼포먼스가 잘 잘립니다. 잘 잘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인 인시전 다이섹션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직 방향의 커팅이 잘 된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IT 나이프하고 IT 나이프 2를 비교한 이러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런 측면, 옆 부분을 이렇게 자를 때는 IT 나이프 2가 이러한 블레이드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가면서 절개할 필요가 비교적 없어졌다. 그다음에 지혈 측면이 조금 강화가 되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 타입의 IT 나이프는 이 볼이 작고 이 블레이드가 짧습니다. 그래서 좁은 식도, 그다음에 얇은 대장을 사용을 할 때 이런 IT 나노 나이프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훅 나이프는 이렇게 훅 모양으로 이제 생긴 이제 나이프인데요. L자 모양의 나이프로 이렇게 걸어서 들면서 자른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프를 잘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안전한 나이프가 되겠는데 단점은 이거를 할 때마다 로테이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숙달된 보조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잘 숙달된 보조자가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커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파이브로시스가 심할 때는 이런 IT 나이프는
이런 목 부분이 길기 때문에 전류 밀도가 낮아서 잘 안 잘립니다. 하지만 이런 니들 타입의 나이프는 전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파이브로시스가 심할 때 또는 베슬 같은 덴시티가 높은 그런 덴스한 파이브로시스 티슈, 썸뮤코살 티슈를 다이섹션 하는 데는 이런 후크 타입, 니들 타입의 나이프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플렉스 나이프는 이러한 얇고 유연한 시스를 이용을 해서 커팅을 하기 때문에 커팅이 비교적 빠르고 그러니까 이런 니들 타입의 나이프이지만 비교적 컴플리케이션이 적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이런 시스 길이를 조절해가면서 마킹, 인시전, 다이섹션 이 전 과정을 하나의 나이프로 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나이프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트라이앵글 팁 나이프인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해본 경험은 없는데요. 이거 후크 나이프처럼 조직에 걸어서 사용을 하고 대신에 이제 후크 나이프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조절 기능이 필요가 없고 다용도 목적의 나이프로 이게 전체 시술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준영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IT 나이프하고 듀얼 나이프 이제 두 개를 이제 가장 많이 씁니다. 듀얼 나이프의 그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킹하고 지열, 그다음에 인시전, 다이섹션을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길이를 조절해가지고 하나의 나이프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안정적으로 쓰는 기능은 이런 파란색, 하얀색 이런 레이어 깊이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마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이러한 마킹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식도와 같이 얇은 점막을 자를 때는 이런 하얀 시스를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미세 조절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투명 캡, 이런 트랜스퍼런트 캡을 사용을 해서 시술을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캡은 주로 후벽 측에 있는 병변, 그다음에 대만 측에 있는 병변을 비교적 이렇게 밀면서 병변을 밀면서 제치면서 썸뮤코사를 노출시킬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블리딩이 나면 오히려 시야가 가려질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헤모스테시스 도구는 이제 코아그레스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코아그레스퍼는 이런 혈관을 직접 잡고 지혈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혈관에서 나는 큰 블리딩을 잡아서 지혈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코아그레스퍼는 이 컵의 크기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종류가 지금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도나 대장, 그다음에 상, 또 스토막을 할 때 이 크기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T 모드는 아까 이준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시술을 옵저베이션을 하면서 다른 선생님이 쓰시는 모드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엔도컷, 이펙트라든지 컷 듀레이션, 컷 인터벌을 조절을 해서 저한테 맞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리커팅이나 커팅은 엔도큐 컷큐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이 많은 페퍼베스큘라한 부분은 스위프트 코아뷸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따가 시술을 하시면서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시술하고 나서 보통 여러분 처음 시술 시작하시면 뭐 시술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시술이 잘 안 되는 게 잘 안 잘리고 뭐 이거보다는 아마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자르는 원고사하고 피 잡다가 시간 다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오늘은 뭐 피가 안 나니까 그럴 게 없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성정적으로 이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이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ESD를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되고 할 텐데, 사실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처음에 시술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제 난감한 상황도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우발증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시경 시술을 잘하려면, 그러니까 ESD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려면 몇 가지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환자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ESD가 꼭 필요한 환자를 잘 선정을 하는 것이 사실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시술 자체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시술 도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발증을 최소화시키고 혹은 발생하는 우발증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시술이 잘 끝났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 환자를 어떻게 잘 서베일런스를 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요건을 잘 충족을 해야 좋은 ESD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 우발증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우발증이 생기고 그걸 생겼을 때 그거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이거는 이제 환자의 위해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술 자체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숙달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ESD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우발증에 대해서 어떻게 우발증을 관리를 해야 되고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배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ESD 관련된 우발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혈이 있겠고요. 그 다음 퍼포레이션, 그리고 일부에서 스트릭처가 발생을 할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에스피레이션 뉴모니아라든가 시데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어드버스 이벤트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발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시술을 하면서 시술을 이제 못하게 시술을 중단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을 초심자 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블리딩이라든가 퍼포레이션 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리딩은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블리딩은 딜레이드 블리딩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시술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갔을 때 그 뒤에 이제 출혈이 다시 돼가지고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혹은 이제 퇴원 후에 출혈이 돼서 다시 병원을 내원한다거나, 그러한 포스트 프로시저럴 블리딩인 딜레이드 블리딩이 사실은 임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딜레이드 블리딩의 인시던스는 보시는 것처럼 적게는 한 3%에서 많게는 한 10%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후양적 연고가 아니라 전향적 연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높은 인시던스를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팔로 로스가 되고 그 지역 병원에서 블리딩이 돼가지고 응급실하고 그런 환자들이 많이 사실은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전향적 연구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찾아지기 때문에 아마 인시던스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한 5% 전후의 그런 블리딩 인시던스를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실은 경험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블리딩은 딜레이드 블리딩입니다. 5% 전후에서 발생한 딜레이드 블리딩인데, 내시경을 처음 배우시는 선생님들은 내시경 시술 동안에 나타나는 블리딩에 대해서 사실 이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이런 이미디어트 블리딩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대략 보면은 사실은 ESD 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블리딩은 필연적이거든요. 그런데 임상적으로 심각한 블리딩, 어느 정도의 기준을 데피니션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블리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보통 한 10% 이상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에서는 이런 이미디어트 블리딩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리딩의 그 위험 요소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종양이 당연하게 스페시민 사이즈가 크거나 환자가 언더라인 디즈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약제를 복용하거나 그런 이제 요인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딜레이드 블리딩과 시술 중에 나타나는 이미디어트 블리딩 사이에 어떤 리스크 팩터에 있어서 어떤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경험상으로 어떤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어퍼 서드, 스토막의 위치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퍼 서드의 카디아라든가 하이바디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술하는 동안 블리딩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오랫동안 시술하면서 지혈이 충분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딜레이드 블리딩은 좀 제 생각은 좀 적은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딜레이드 블리딩 오는 경우는 순식간에 시술이 잘 됐다거나 그런 경우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이미디어트 블리딩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초심자에서 역시 어퍼 서드에 대한 리전들이 굉장히 이제 시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블리딩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위치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미디어트 블리딩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적게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원칙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일렉트리컬 서지컬 유닛 모드, 이 응고 모드를 적절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수정과 다이섹션은 가능하면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뮤코살 다이섹션 할 때 가능하면은 딥 서브뮤코살 레이어에서 다이섹션을 진행을 해줘야 블리딩이 확실히 적고요. 처음에 이제 퍼포레이션이 무서워서 굉장히 이제 얕은 다이섹션을 하게 되면은 스페시면 나중에 스페시면을 평가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블리딩 리스크도 상당히 이제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심자 때는 미니멀 블리딩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다 지혈을 하면서 차근차근 시술하는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하겠고, 이제 블리딩이 많은 위치라던가 블리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스위프트 응고 모드를 이용을 해서 다이섹션을 진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층에서 나온 이런 퍼포레이팅 베셀들은 가능하면 지혈 겸자로 사전 지혈을 하고 시술을 하는 것이 출혈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시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브뮤코살 레이어에서 다이섹션을 진행하는데 머슬 레이어에 가깝게 하자니까 퍼포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꾸 이제 얇게 하게 되면은 베스큐럴 스트럭처가 많은 부분을 자꾸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출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가능하면은 딥 다이섹션에서 머슬 레이어에 거의 근접한 수준에서 다이섹션을 진행하는 것이 출혈이 훨씬 이제 덜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제 숙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헤모스타틱 포셉, 이 코아그레스퍼라든가 그런 부분은 앞에서 최기동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코아그레스퍼로 지혈을 많이 하고 경우에 따라 핫바이옵시 포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아그레이션 ESD 하는 동안에 코아그레이션의 과정은 이제 크게 일반적으로는 출혈이 있으면 그 출혈의 양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포칼한 출혈이고 출혈의 범위가 적고 그리고 정확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출혈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혈 겸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 나이프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단지 스위프트 코아그레이션 모드를 이용을 해서 지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혈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출혈의 범위가 좀 넓어 보여서 어디 부분이 정확히 출혈이었는지 정확히 잡아내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혈 겸자로 바꾸고 이 소프트 코아그레이션 모드로 바꾸어서 보통 이펙트 한 5에서 7 정도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5에서 7 정도로 맞추어서 지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출혈인 경우에는 이런 스위프트 코아그레이션 모드를 나이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좀 심한 출혈인 경우에는 코아그레스퍼로 바꾸어서 지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콜로렉탈 ESD에서는 상당히 많은 보고가 되어 있는 방법인데 스토막에서는 에스피레이션이 이제 위험성도 있고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은 출혈이 어느 정도 상당히 출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폴드 블러드가 되어서 정확하게 출혈 병수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제 내시경의 그 후드를 이용해서 압박을 하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지혈도 하면서 정확한 출혈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 요즘에 이렇게 워터 이머전 메서드라고 해가지고 물을 그 부분에 잠깐 채워봅니다. 채워보면은 이렇게 폴드 블러드 있는 부분이 핀포인트 블리딩으로 정확하게 그 병수의 그 블리딩 포커스를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출혈 병수가 찾아지면 바로 이제 지혈을 하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딜레이드 블리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시술 후에 선생님께서 많이 시술을 하고 난 후에 하는 그 예방적 지혈 과정을 이제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시술의 그 절제면에 대해서 혈관 처리를 잘 해주는 것이 추후에 딜레이드 블리딩을 예방할 수 있는 데 중요한 방법으로 되어 있고 현재 대부분 시술에 있어서 일반적인 프랙티스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D 한 후에 절제면에서 출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혈관들, 노출 혈관 등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사후 지혈을 다 하고 시술을 마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퍼포레이션은 그 예전에 보고된 것과 요즘 보고된 것들을 보면 확실히 그 인스턴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시술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이고 많은 도구들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인스턴스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한 3% 내외에서 퍼포레이션은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엔도스코피 트리트먼트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일부에서 이렇게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퍼포레이션이 생기면 결국 이제 바로 클리핑을 잘 해야 되는데 클리핑을 할 때 만약에 옆에 있는 다이섹션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조금 다이섹션을 더 해가지고 퍼포레이션 사이트를 하고 사이트에 대해서 클리핑을 한 것이 나중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멘툼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석션을 좀 해가지고 오멘툼을 함께 이렇게 클립을 물어주면은 좀 더 효과적인 클리핑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제 정신이 없거든요. 이렇게 퍼포레이션이 되면은 뭐 그런 것까지 석션을 계속하면서 뭐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빨리 클리핑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하지만 클리핑만 잘해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하고 나서 이제 환자가 분명히 아주 진상 천공이고 앱도미널 디스텐션도 상당히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내시경실 나오기 전에 그 정도 디스텐션을 보이는 경우는 대략 이 옴블리컬스 옆쪽으로 환자를 스파인 포지션에서 니드를 찌르면은 바로 에어 아스피레이션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주고 나가면은 엑스레이 찍을 때 비교적 마치 포지션이 좀 적게 된 것처럼 프리가 더 작게 보이고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나중에 민망할 것 같으면 한번 에어에서 아스피레이션 좀 해주고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클리핑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요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립들을 여러 개의 클립을 가장자리 해놓고 이 디테처블 스네어를 이용해서 엔드로피 테크닉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최근에는 그 외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폴리에시드 폴리글라이콜릭 애시드 그 펠트가 있습니다. 그 시트를 사이트에 이제 그 패킹해가지고 클로즈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뭐 클립을 여러 번 했는데 잘 클리핑에 효과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 클리핑을 하는 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이 펠트를 이용해서 클로저를 하고 환자는 며칠 후에 회복이 돼서 퇴원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클리핑 하나만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술 동안 나타나는 고발증은 아니고 이제 시술 후에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또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보호자와 환자의 관계를 많이 깨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스트릭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가 초기에 설명이 잘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환자가 이건 뭐 시술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게스트로에스파를 정션 부분에서는 한 17%는 나타나고 파일로스 주변에서 ES를 하고 나서는 7% 정도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이 부위보다는 파일로릭 엔트룸 쪽에서 병소가 더 많다 보니까 이제 더 마주치는 경우는 이 엔트룸에서의 게스트릭 아웃릿 옵스트럭션이 좀 더 임상적으로 더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파일로레스의 병소가 가까워서 그 부분을 절제를 하는 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겪어보면은 사이즈, 휴머의 사이즈, 스페시맨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엔트룸에서 굉장히 넓은 부분을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스테노시스가 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꼭 이런 스테노시스가 올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예방을 할 것인가? 스트릭처에 대해서는 에스파젤 스트릭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잘 근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인젝션이라든가 오랄 스테로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스토막에 대해서는 그렇게 근거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스테로이드 인젝션에 대한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은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식도에서의 스트릭처는 계속 두고두고 여러 번 다일레이션 해야 되고 환자를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오랫동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파일로릭 스테노시스의 경우에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다일레이션 해주면은 더 이상 환자 오지 않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이제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컴플리케이션, 고발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ESD의 도중에 발생하는 그 이미디어트 블리딩은 필연적입니다.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블리딩 컨트롤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지혈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겨야만 사실은 ESD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배우시는 못하시겠지만 결국은 시술을 환자 대상으로 시술하게 되면 이 블리딩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리딩 컨트롤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퍼포레이션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을 숙달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발증에 대한 대처 능력의 고양이 시술 자체 훈련보다 사실은 초심자의 입장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실험실로 이동해서 시술 진행을 할 텐데요. 가는 길이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한층 올라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심정설명 선생님들 따라가시면 되겠고, 이제 가시면은 아마 옷 갈아입으시고 그다음에 순서는 아마 문 앞에 나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당 한 20분 정도 시간을 배정해 드릴 테니까 올라가셔서 이제 각조 나눈 상태에서 아까 이제 발표해 주신 세 분 선생님과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아마 멘토로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시고 예,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